예, 오늘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김명철 전 시흥시 의회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의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자치분권연구소에서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김영철입니다. 지난 7대 의회 때 시흥시 의회에서 후반기 의장으로 2년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자치분권연구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자치분권연구소는 3년도 하반기에 만들어진 조직이었는데요. 당시에 이 자치분권 분야에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래서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바 있습니다. 지금 한 15년 차 되고 있습니다. 의장은 후반기에 하신 거죠? 네. 하반기에. 그럼 의회는 2번 8년 하신 건가요? 8년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면 2011년도 11월 보궐선거에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왔으니까 한 7년 정도가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을 이제 7년 하셨으면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잘 또 지방의원 경험들 잘 모르잖아요. 네. 간단하게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했던 소감, 소회 뭐 이런 거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은 우리가 지방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난 여론도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조직인 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지방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러면 잘 모릅니다, 사실. 그게 현실인데 하나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지방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근데 지방에는 연간 한 100일 정도 회의 일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큰 회의가 2번 있습니다. 6월에 열리는 1차 정례회가 있고요. 거기 한 25일 정도 되고 2차 정례회는 이제 11월 달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주로 지방 예산 다루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차 정례회인데 이렇게 하면 50일이고 나머지 이제 50일이 임시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2월하고 8월 하반기 요 2달을 빼놓고 거의 한 10달 동안 지방의회가 열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고요. 지방의회에서는 하여튼 그 국회 이제 복사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회에서 이제 법을 만든다면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국회에서는 나라 예산을 그 심의를 한다면 지방의회에서는 지방 예산을 갖다 심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국정감사가 있다면 지방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례 제정권, 그다음 예산심의권,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의회의 3대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고 이런 게 1년 동안 계속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지방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는 일반 시민들 잘 볼 수 없는 자료들을 요구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매번 회의 때마다 시정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비판적인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는 우분 발언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시정 질문, 시의회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 질문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1년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비슷한 회기로 한 1년 정도가 여러 가지 이제 예산심의, 조례,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지방원들이 이것만 하냐? 그건 꼭 아니고요. 대민활동 같은 걸 또 이런 의회 활동 외에도 대민활동 같은 걸 계속 하게 됩니다. 또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주민들 민원을 또 청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정당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바쁘죠. 사실 연말 연초 명절 주변에 갖고는 굉장히 바쁜데 요새 의원님들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가한 시기를 좀 보내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 전국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행사 같은 게 별로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바쁠 텐데, 근데 좀 안타깝게도 사실 사람들한테는 별로 알려지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도 빠지고 그럴 텐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잘 안 알려지고 그러는 것 같으십니까? 일단 뭐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 중심의 정치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을 이루고 뉴스도 뭐 지방 뉴스 잘 안 다뤄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고 사실 이제 지방의회 그러면 아직도 어떤 독자적인 기관, 독자적인 정부라고 보기보다는 중앙 정부의 하위 기관으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높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 나이 뭐 5, 60대 이런 분들은 지방의 무용론에 가깝죠. 그거 뭐 월급이나 주고 뭐 하는 일 뭐가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지방의 무용론을 갖다 많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무엇인가 주목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개미처럼 바다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이라고 이거 엄청 두꺼운데요. 자치분권 종합계획 이거 만들어졌는데 이게 획기적이잖아요. 네네네. 이거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얼마나 진행이 되고 어떤 점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잠깐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아마 지방에서도 요것과 이제 유사한 공공시 뭐 자치분권 종합계획 이런 것들을 갖다 다 만들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내용들에 보면 이제까지 이제 지방자치 발전을 제약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법적, 제도적 제약 부분들에 대해서 제약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 방향들, 법 제정 방향들을 여기에 다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좀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이 주민주권의 구현 뭐 이런 건데 이 주민주권 이런 문제들이 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식의 권력의 힘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게 있는데 지방자치법에는 그런 것들이 현행 지방자치법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겠다는 거고 재정분권 같은 경우도 지금 지방이 자율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 뭐 재정 자주도, 재정 자립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보면 뭐 맨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세금 정부에서 중요한 세금을 다 걷어가고 나머지 이제 지방 정부에서 짜투리 세금만 걷어가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중앙대 지방의 어떤 재정이 8대2 그래서 자주적으로 지방에서는 2할 자치다, 20% 자치에 불과하다.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쓰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어쨌든 뭐 그 중앙정부에서 주는 그 교부금이든 뭐 도에서 얘기하는 조정교부금이든 뭐 이런 사실 돈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또 이제 중앙의 시책 사업을 갖다 또 보조하기 위한 보조금 이렇게 되니까는 사실 보면 자율적으로 무엇인가 그 결정할 수 있고 예산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지방행정을 잘 할 수 있게 재정분권을 해달라. 적어도 지금 8대2 구조에서 6대4 구조는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지방의회 부분들은 잘 안 나왔는데요. 보통 이제 지방의회 의장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 단체의 장 아닙니까? 그죠? 장인데 실제 보면은 장이라면 당연히 그 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인사권이 없습니다, 사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어떻게 되냐면 지방의회 의장은 직원에 대해서 추천을 하고 임명은
단체 장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그러니 예를 들면 의정 활동을 열심히 이제 저 직원들이 의원들을 갖다 보좌해 갖고 의정 활동을 돕는다 하더라도 지방정부 단체장, 예를 들면 시장이나 군수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승진해주고, 그렇지. 거기서 그거 되는데. 그래서 요번에 아마 이 법도, 광역 정도에서 이제, 광역의회에서 이제 허용되는데, 인사권을 갖다, 의장한테 주는 걸로. 기초는 아직 도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광역만? 광역의회만 되고요. 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그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갖다 좀 높이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자치 제도가 그 대립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원 대표제라는 거죠. 실제 이제 예를 들면 서울시다 그러면 서울시 의회 의장도 수장이고 시장도 수장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 단체장이 워낙 힘이 세고 의회 의장 힘이 약합니다 사실. 그래서 단체장 야의회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외국 같은데 보면 지방의회도 지방정부도 지방정부도 그 의원 내각제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단체장을 그렇지. 별도로 뽑지 않고 다수당의 대표가 그 해당 시에 수장을 맡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지방자치가 다양한 게 특징이 있고 그게 이제 지방자치 본질에 맞는 거죠. 지방민이 알아서 결정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정부의 패턴은 이런 거 한 종류밖에 못한다. 이게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지방민이 자기 실정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요번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여기에서는 이제 그 지방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정부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는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주민 자치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강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주민자치회 만들어지면서 교육이 의무적으로 돼 있잖아요. 예. 자치실무연구소, 자치분권연구소에서도 자치실무연구소는 옛날에 내가 노무현 소장님 때 했던 지방자치실무연구소고 자치분권연구소 지금 상임이사로 계시는 자치분권연구소에서도 이 주민교육과 관련해 갖고 뭐 강연 짜고 이렇게 하고 계시죠? 네. 예. 그 어떻게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를 발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툴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입니다. 사실 그 지방자치 본령은 주민이 얼만큼 참여하느냐 여기에 딸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저기 최동규 선배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사실 관체 경험들이 뭐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와 있죠.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일제치하를 거치고 해방 이후에도 뭐 95년도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다 위에서 내리먹이는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이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사실 마을에.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갖고 마을 일을 마을 스스로가 하자 이래도 사실은 참여폭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인 게 현실입니다. 부단히 이제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참여의식들을 제고하는 거 이거는 단순히 어떤 뭐 주민 자치를 잘하기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새롭게 좀 만드는 그런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좀 바라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사실. 그 이제 안타깝게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네. 하여튼 이 자치분권 종합계획 2018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이게 현실화되려면 사실 법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20대 국회에서 개정을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기타 법률안을 개정하지 못한 채로 끝나버렸습니다. 사실 매우 안타까운 지점이고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자치법을 필요한 자치와 분권이란 법률들이 최우선적으로 제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여튼 지방이 좀 살아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